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죠.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느끼는 그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게 갈증이라고 하니까요. 이처럼 마시는 것, 즉 음료는 모든 시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가리지 않고 전통적으로 마시는 차라던가 이슬람에 전파된 다음에 무역의 확대를 맞이해 유럽으로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간 커피, 뭐 나라로 따지면 영국을 상징하는 홍차,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상징하는 와인 등등이 있죠. 그런 점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가 있다면 바로 콜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콜라를 만든 두 회사였던 영원한 콜라 업계의 1인자 코카콜라, 그 뒤를 바짝 따라갔던 역대 최고의 2인자 펩시의 이야기도 콜라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미국의 식문화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음료기도 하지만 이 콜라를 만드는 회사였던 코카콜라와 펩시의 성장이 20세기 미국의 자본주의 성장과 딱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좀 밀리긴 했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기업 브랜드 1위가 바로 코카콜라였죠.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 최고의 정도로 콜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랑하는 그런 상징적인 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펩시도 참신한 마케팅 전략으로 또 다방면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며 이제는 단순한 콜라 회사가 아닌 북미 최고의 식품 회사가 됐죠. 펩시 입장에선 아쉽게도 2인자라는 꼬리표가 달라붙긴 하지만 아마 가장 위대한 2인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콜라 업계를 이끌었던 두 라이벌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보려 합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엔 남북전쟁의 그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도 약을 먹기에도 힘든 그런 안타까운 시기였죠. 특히 남북전쟁에서 완전 쑥대밭이 된 남부 지역이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콜라를 처음 만든 존 펜버턴 박사도 남부를 대표하는 주인 조지아에서 살고 있었죠. 실제로 남북전쟁에 남부 군인으로 참전했고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진통제라고 할 수 있는 모르핀에 중독된 어떻게 보면 전쟁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펜퍼턴 박사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코카인을 와인에 넣어 마시는 백마리안이라는 이걸 음료라고 봐야 할지 술이라고 봐야 할지 마약이라고 봐야 할지 모를 혼종 그 자체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서민층에만 퍼진 게 아니라 뭐 에디슨, 율리시스 그랜트, 에밀 졸라, 허버트 조지 웰스 같은 그 당시의 위인들, 심지어 교황인 네오 13세는 물론이고 빅토리아 여왕, 에드워드 7세 같은 왕족들까지 마실 정도였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인싸음료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펜버턴이 만든 콜라의 프로토타입도 이 백마리아네를 카피한 프렌치 코크 와인이었습니다. 구성 성분도 비슷했죠. 와인, 코카인, 그리고 카페인. 하지만 1886년 특이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펜버턴이 살던 애틀랜타 카운티에 금지령이 내려지게 된 거죠. 술을 마실 수도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러면 아까 말했던 백마니아니도 그렇고 그가 팔던 프렌치 코크 와인도 그렇고 핵심 그 자체인 와인을 넣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펜버턴은 와인 성분을 빼고 탄산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프렌치 코크 와인에서 이걸로 바꾸게 됐죠. 그 이름이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코카인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코카인의 코카, 콜라나무에 콜라를 섞은 이름이 바로 코카콜라였죠. 그리고 약제사였던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이 코카콜라를 5센트에 팔기 시작했고 6년 뒤인 1892년 이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프랭크 로빈슨, 약재상이었던 에이사 캔들러에게 코카콜라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카콜라 컴퍼니를 만들었죠. 그게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먼 훗날 사람들의 건강을 망친다고 욕먹는 기업의 시작이 알고 보니 약국이었다는 게 참 재밌으면서도 의외인 일이죠. 사실 그건 펩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94년 케일러 브래덤 약사가 지금 펩시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브레드의 음료수를 만들었죠. 이것도 당연히 브래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팔았고요. 그리고 4년 뒤인 1898년 이 브레드의 음료수가 펩시라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아까 콜라가 코카인과 콜라의 합성어라고 말했죠. 얘는 좀 더 의학적입니다. 소화 요소인 펩신에서 그 이름을 땄기 때문인데요. 뭐 그만큼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겠죠. 아무튼 19세기 후반 코카콜라와 펩시가 생기면서 이 콜라의 이야기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그것도 둘 다 약국에서 말이죠. 하지만 콜라가 약국과 멀어지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의학적 지식과 상식이 늘어나면서 코카인에 대한 경계도 자연스레 늘어났죠.
그러면서 점차 코카인을 빼고 카페인도 줄이고 결국 우리가 아는 설탕물 그 자체의 달콤한 콜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전통적인 고객층이었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러면 새로운 고객층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코카콜라도 펩시도 마찬가지였죠. 더 이상 자신들의 약국에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기존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혁신과 발전이 일어났죠. 그 혁신과 발전을 이끈 게 바로 코카콜라와 펩시였고요. 그렇다면 코카콜라와 펩시는 어떤 혁신과 발전으로 콜라를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음료로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은 코카콜라가 시행한 보틀링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콜라를 먹으려면 뭐 편의점 마트에 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시켜도 되고요. 캔이나 병에 담겨있는 게 콜라니까요. 하지만 19세기 후반 콜라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땐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배달이나 포장이 안 되는 맛집처럼 직접 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좀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벤자민 토마스와 조셉 화이트헤드라는 변호사입니다. 코카콜라는 두 변호사에게 보틀링 권리를 단 1달러에 내놨죠. 이때부터 콜라가 병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엔 진짜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첫 시작이 됐죠. 직접 가야만 먹을 수 있던 콜라가 이제 병에 담겼으니 파는 걸 사기만 하면 뭐 밖에서도 집에서도 아무 때서나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콜라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공간의 제약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코카콜라는 이렇게 들어온 기회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이 콜라를 공짜로 먹게 해주겠다는 그런 샘플을 1894년부터 1913년까지 무려 미국 전역에 850만 개를 뿌렸어요. 이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진짜 발품 팔면서 홍보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 먹힌 거죠. 그리고 1920년대 들어서 미디어가 발달한 다음엔 라디오나 TV 광고를 그야말로 때려박았고요. 이런 코카콜라의 끝없는 성장은 콜라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후발주자인 펩시도 그 덕을 봤다고 말할 수 있겠죠. 펩시는 업계 1위였던 코카콜라를 앞서기 위해 25개의 공장을 세우고 미국 24개 주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인지도와 충성 고객이 밀리는 펩시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가성비와 마케팅이었죠. 사실 펩시가 취하는 포지션이 지금도 가성비적인 부분이죠. 어딜 가더라도 펩시가 코카콜라보단 좀 더 싸니까요. 당장 우리 편의점만 가봐도 펩시 제로 콜라가 항상 1 플러스 1 혹은 2 플러스 1 행사를 하듯이 말이죠. 그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발주자였던 펩시는 이미 콜라 업계의 일왕이 되어버린 코카콜라를 어떻게든 쫓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펩시는 1차 세계대전 대공황을 연달아 맞으며 두 번의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에게 두 번이나 우리 좀 사달라고 간절하게 말했지만 코카콜라는 그걸 듣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펩시가 추진력을 얻기 위한 그런 동력에 불과했습니다. 1930년대 기준으로 코카콜라가 6온스, 밀리리터로 따지면 180밀리 정도 되는 병을 5센트에 팔고 있었는데 그 당시 펩시를 인수했던 찰스 커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12온스, 즉 360밀리 병을 만들어 5센트에 팔아보자. 그러니까 가격은 같지만 펩시의 양이 무려 2배 이상으로 많은 극한의 가성비 전략으로 가자는 거였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코카콜라 성공의 핵심이 바로 마케팅이었습니다. 애초에 광고라는 걸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 중 하나가 코카콜라였으니까요. 그래서 펩시는 그 당시 엄청 보급되던 라디오 광고를 통해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CM송도 만들었어요. 5센트를 이르는 말인 니클. 여기서 이름을 따온 니클송이 무려 100만 대 이상의 주크박스에 플레이될 정도로 엄청난 유행을 탔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같은 가격이지만 우리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 2배나 양이 많다는 거죠. 지갑이 얇아지다 못해 없어질 지경이었던, 그래서 가성비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을 제대로 파고든 펩시 마케팅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무려 11배나 떡상하죠. 코카콜라가 지배했던 콜라 시장에 펩시라는 진정한 라이벌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펼쳐진 두 라이벌의 경쟁은 콜라 업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케팅의 발전, 유통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펩시의 라디오 광고, 즉 니클송은 먼 훗날인 지금도 마케팅의 전설로 남아있고, 코카콜라는 콜라병을 하나의 심볼로 만들어버렸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묶음 판매도 코카콜라에서 먼저 나왔고요. 특히 상징으로 인한 마케팅 기법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코카콜라 하면 떠올리는 산타클로스나 북극곰, 펩시 하면 떠오르는 펩시맨, 이런 상징들이 두 기업의 경쟁에서 핵심이 됐으니까요. 이렇듯 코카콜라 펩시는 단순히 음료업계의 싸움을 넘어 마케팅의 혁신이자 자본주의의 성장을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와 펩시가 떠오른 그 과정도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둘 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섰죠.
코카콜라는 보틀링 산업으로, 펩시는 시대의 감성을 건드린 가성비 전략으로요. 그런 코카콜라와 펩시의 그 라이벌 구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리고 두 기업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붙은 건 바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펩시는 코카콜라에 맞서기 위해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때 펩시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온 게 바로 존 스컬리였죠. 애플에서 스티븐 잡스를 쫓아낸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펩시에 있을 때만 해도 스컬리는 마케팅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뭘 기획했냐면 지금도 전설로 남은 마케팅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획했어요. 상표가 붙지 않은 두 잔의 콜라를 마셔보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았냐고 물어본 후 그 콜라를 가리키게 하는데 그쪽이 사실은 펩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소재 자체가 진짜 매력적이긴 합니다. 항상 2인자라는 선입견에 갇혀있던 펩시였지만 그 선입견을 가려버리면, 그러니까 코카콜라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앞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보이는 광고니까요. 언더독의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원래 마케팅 그 자체라 불리던 코카콜라도 펩시를 적극적으로 때리는 광고를 만들게 된 거죠.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광고긴 합니다. 할로윈을 맞아 두 회사가 광고를 열었습니다. 처음은 펩시의 도발이었죠. 펩시 뚱캔이 코카콜라가 새겨진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We wish you a scary Halloween. 뭐 무서운 할로윈이 되길 바란다 이건데 우리 펩시가 깜짝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펩시가 본체고 코카콜라가 의상 소품이다, 이런 걸로 우위를 점하려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코카콜라가 딱 멘트 하나만 바꿔서 바로 디스를 해버립니다. Everybody wants to be a hero.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 이거죠. 원래 할로윈에 자주 하는 코스프레가 바로 슈퍼히어로죠. 근데 생각해보니 저 코카콜라 옷이 뭔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입는 그런 망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면서 펩시가 코카콜라의 망토를 입은, 즉 펩시는 코카콜라가 되고 싶은 것 그뿐이라고 디스한 거죠. 이런 광고에서 볼 수 있듯 지난 100여 년간의 콜라 전쟁은 펩시가 때리고 코카콜라가 카운터에 날리는 그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펩시는 코카콜라를 뛰어넘지 못했죠. 그렇게 때렸지만, 진짜 100년 넘게 때렸지만 도저히 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를 따라잡을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콜라 전쟁 한정으로는 코카콜라가 펩시를 이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건 펩시에게 있어서 절대로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펩시가 100년 넘게 때리다 보니 코카콜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펩시가 다양한 브랜드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음료수로 보면 게토레이, 닥터페퍼, 마운틴 듀, 트로피카나, 얘들이 다 펩시 산하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외에도 립톤이나 미린다가 있죠. 심지어 펩시가 가지고 있는 게 음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965년에 펩시가 과자 브랜드인 프리토레이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치토스, 도리토스, 레이즈, 선칩이죠.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종합 매출을 비교했을 땐 오히려 펩시가 더 높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펩시코 자체가 북미에서 최고의 식료품 회사가 됐죠. 단순히 콜라를 넘어 브랜드의 다각화에 성공한 게 지금의 펩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100년 넘게 이어진 그 콜라 전쟁에서 코카콜라는 콜라라는 전투에 이겼고 브랜드 가치라는 명예를 가졌지만, 그래도 펩시는 전체 매출이라는 큰 흐름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라이벌의 사전적 의미인 같은 분야에서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맞적수,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카콜라는 그 자체로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고 펩시는 가장 화려한 2인자, 최고의 라이벌이 됐으니까요. 이렇듯 라이벌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걸 코카콜라와 펩시의 그 뜨거웠던 전쟁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로그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흥미로운 라이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